새벽 6시 아직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시간이었습니다. 육군 제구사단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스르륵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여성은 키가 크고 어깨가 꼿꼿했습니다.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와 절제된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어깨에서 반짝이는 별 하나가 그녀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죠. 한서연, 준장, 48살, 육군 전략사령부 소속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원스타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깨 위에 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바로 2달 전 입대한 아들, 이민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정문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이등병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인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어깨를 툭 가리켰어요. 난 민간인이 아니야. 병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깨 위에 별 하나, 준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병사는 허둥지둥 거수경례를 붙였고 서연은 자연스럽게 답례했습니다. 괜찮다. 제구사단장님과 면담 예정이니 연락해줘.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쇳소리처럼 단단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사실 오늘의 방문은 공식적으로는 감찰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아들 민준이가 이 부대로 온 지 2달이 지났는데 최근 전화통화에서 목소리가 영 이상했거든요. 평소 하늘을 찌를 듯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대답도 단답형으로 툭툭 끊겼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민준이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서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엄마가 그렇듯 서연에게는 직감이 있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군대의 냄새가 코끝을 훅 스쳤습니다. 이른 아침의 구보구령 소리, 취사장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김, 그리고 반짝반짝 구두 닦는 냄새까지. 서연 자신도 25년간 바로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준장님, 환영합니다. 사단장이 직접 현관까지 나와 그녀를 맞이했어요. 대령 계급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다소 굳어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급자의 방문이니 당황스럽기도 했겠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비공식 감찰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서연은 일부러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대 순시가 시작됐어요. 행정실, 식당, 교육장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규정대로 그야말로 각 잡혀서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모범 부대였고요. 하지만 서연의 예리한 눈에는 어색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였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너무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물론 장군이 나타나면 긴장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건 긴장을 넘어서 거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신병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그 답답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신병 생활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을 때 사단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지금은 훈련 시간이라서 다들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잠깐만 둘러보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생활관 복도를 걷는데 서연의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어딘가에 내 아들 민준이가 있을 텐데 얼굴을 직접 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병사 한 명이 보였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서연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키운 하나뿐인 아들의 뒷모습을. 민준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옆 얼굴이 잠깐 보였는데 뺨에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잠시 아주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의 눈이 겁에 질린 듯 커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엄마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이는 곧바로 고개를 휙 돌렸어요. 그 짧은 찰나 서연은 아들의 눈에서 도와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병사, 잠깐. 서연이 불렀지만 민주는 더 빨리 계단을 절뚝이며 올라가 버렸어요. 사단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훈련병들이 아직 군기가 바짝 들어서 괜찮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답하며 들끓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남은 일정을 아무렇지 않은 척 마치며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싸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들, 민준이의 상태,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겁에 질린 표정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민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부대 앞 카페에서 보자. 엄마로서의 직감이 맞다면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녁 7시 부대 정문에서 300m쯤 떨어진 작은 카페. 서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 하나는 칼같이 지키는 민준이었는데 오늘은 10분이나 늦었어요. 딸랑 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사복을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어요. 머리는 짧게 깎은 상태였고 얼굴은 오후에 본 것보다 상처가 더 뚜렷했습니다. 특히 왼쪽 눈 아래 멍이 시퍼렇게 번져 있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앉으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평소에 그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한 후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부대에서 본 것들에 대해 다그치기보다는 먼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적응 중이고 동기들과도 잘 지낸다고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들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애쓰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갑자기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작은 봉투였는데 뭔가 종이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입대하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부대에서 이상한 일 있으면 꼭 기록하라고. 처음에는 그냥 일기 쓰는 기분이었어요. 동기들 이름이나 간부들 특징 같은 것들만 적었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입대 첫 주는 정말 괜찮았다고 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때만 해도 다들 힘들어하면서도 서로 으쌰으쌰 격려하고 도와줬다고요. 문제는 지금 이 부대, 제구사단의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병이라 당연히 힘든 줄 알았어요. 청소도 더 많이 하고 빨래도 더 하고 선임들 심부름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대로 간 동기들과 휴가 때 얘기해보니 자신들이 당하는 일들이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밤늦게 아무 이유 없이 기합을 받는 일이 밥 먹듯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였어요. 특히 최상사라는 사람이 가장 악질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봉투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작은 수첩이었는데 그 안에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수첩을 넘겨보며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길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내용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군기잡기 차원을 넘어서서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특히 신병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괴롭힘까지 있었다고 똑똑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군대란 원래 그런 곳이라고. 다들 그렇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동기 중에 박수진이라는 친구가 너무 심하게 당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체격이 작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유독 더 심하게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얼차려를 받아서 다음날 훈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혼자서라도 뭔가 해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간부들에게 넌지시 알려보려고도 했고 부대 내 마음의 편지함에 익명으로 편지를 넣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오히려 더 심한 보복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준이 자신도 의심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떤 새끼가 꼰지른 거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고 자연스럽게 민준이도 타겟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바로 어제 날짜로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이와 박수진이 함께
창고 뒤로 불려가 구타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그런 멍이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너무 무서워요. 수진이는 어제 울면서 말했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20살 청년이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면이 많은 아들이 이런 끔찍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는 게 서연에게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동시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었어요. 준장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준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나설게. 민준아, 넌 이미 충분히 용감했어. 카페를 나서며 서연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내 아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 모를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구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준장의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이 썩어빠진 부조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이에요. 다음날 새벽 5시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민준이에게서 받은 수첩을 다시 한번 돋보기를 쓰듯 꼼꼼히 살펴봤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을 보니 이건 단순한 신병 괴롭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아주 악의적이며 지속적인 가혹행위였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부대 전체에 암처럼 만연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병 전체가 잠재적 피해자였던 거죠. 서연은 국방부 감찰실에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식적인 감찰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특수감찰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감찰실장은 처음에 꽤 당황했어요. 워낙 갑작스러운 요청이었고 무엇보다 요청자가 준장급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직감했을 겁니다. 서연은 간단하게 상황을 브리핑했고 이틀 뒤 새벽에 감찰팀을 기습적으로 투입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혼자만의 추가 조사에 들어갔어요. 제구사단의 최근 사건 사고 현황을 모조리 파악하고 다른 부대와의 비교 분석도 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구사단의 의무대 이용률이 다른 부대에 비해 현저히 높았습니다. 특히 타박상이나 찰과상으로 치료받는 신병들의 비율이 평균의 3배나 됐어요.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모두 훈련 중 발생한 가벼운 사고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또한 부대 내 상담실 이용 현황도 조회해봤어요. 최근 들어 신병들의 상담 신청이 급증했지만 대부분 군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분류되어 아무런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더라고요. 이틀 후 새벽, 어둠을 뚫고 감찰팀이 제구사단에 투입됐습니다. 서연도 물론 함께 동행했어요. 이번에는 예고 따위 없는 완전한 기습 감찰이었습니다. 증거인멸에 티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했어요. 간부들의 휴대폰도 임시로 모두 수거했습니다. 사단장은 완전히 패닉에 빠진 상태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예고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며 쩔쩔매더군요. 감찰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생활관 전체를 샅샅이 수색하고 병사들을 한 명씩 개별 면담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직접 신병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병사들이 모두 얼음처럼 경직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 민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서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박수진도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말했던 그 친구였어요. 정말로 체격이 작고 왜소했는데 얼굴에는 여러 개의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특히 입술이 퉁퉁 부어 있어서 최근에 또 폭행을 당한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감찰관들이 병사들을 하나씩 개별 면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서연은 전체적인 상황을 지휘하면서 동시에 간부들의 반응도 예리하게 살폈어요. 특히 최상사라는 사람의 반응이 수상했습니다. 민준이의 수첩에 가장 많이 언급된 그 인물이었는데 유독 안절부절못하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다른 간부들과 몰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면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병 중 한 명이 구체적인 증언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잔뜩 겁을 먹고 조심스러워했지만
감찰관이 내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약속하자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사의 증언은 민준이의 기록과 거의 똑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구타를 넘어서서 정신적 괴롭힘과 인격 모독까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면담에서도 비슷한 증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건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가혹행위였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에서 중간 브리핑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만으로도 가해자들은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었어요. 신병뿐만 아니라 일부 힘없는 상병, 병장들까지 피해자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들도 단순히 몇 명의 불량 병사가 아니라 일부 간부들까지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오후 2시경, 박수진이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괜찮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라며 차근차근 설득하자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증언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더 심한 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위축된 상태였어요. 심지어 자해를 시도한 적도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만약 이민준 병장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민준이가 계속 격려해주고 수진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라며 함께 버텨주지 않았다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후 4시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생활관 곳곳에서 폭력의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벽에 움푹 파인 구멍, 부러진 개인 용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이 몰래 숨겨둔 상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자신들의 멍든 몸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폭행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저녁 6시, 첫날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확보된 증거와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명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썩어빠진 부대 전체의 문화를 뿌리부터 바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했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온 서연은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견뎌줘 아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부터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은 섬광처럼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조사 결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설치게 했어요.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서서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일부 간부들이 이런 끔찍한 상황을 뻔히 알고도 묵인하거나 심지어 방조했다는 점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칠흑 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곧 새벽이 올 거였어요.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 될 거라고. 사실 어젯밤 국방부 감찰실장과 긴 통화를 했었어요. 확보된 증거들만으로도 가해자들을 군사법원에 넘기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가해자 몇 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전 8시 감찰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신병이 13명 중 무려 18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도 병사 6명과 간부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찰팀장이 브리핑했어요.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군사법원 기소는 문제 없습니다. 특히 이민준 병장의 수첩과 다른 병사들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상처 사진들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사법 처리를 넘어서서 제도적인 개선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오전 10시 서연은 직접 최 상사를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의 수첩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었고
다른 병사들의 증언에서도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었죠. 면담실에 들어온 최 상사는 처음에는 아주 뻔뻔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부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군기를 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연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자 점점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 상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도 신병 시절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군대 문화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선임이 되어서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후임들을 대했다고 털어놨어요. 서연은 최 상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지만 동시에 이런 악마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에 더 화가 났어요.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썩어빠진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때 최 상사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이런 짓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고 혼자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 상사의 끔찍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된 관습이라고 해서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특히 당신이 후임 병사들에게 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어. 오후 1시 민준이가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피해자 조사였어요. 서연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상세한 증언을 들은 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차분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폭행을 당했던 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생활관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혼자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서연은 정말이지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이야기에서 더 인상 깊었던 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박수진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수진이가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서 혹시라도 나쁜 선택을 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계속 곁에서 지켜주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자신도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지만 더 약한 동기를 보호하는 게 선임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20살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생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또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상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죠. 서연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가해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리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각, 정말 대견했습니다. 오후 3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연은 전체 감찰팀 앞에서 최종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녀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군대 문화와 이를 방조한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입니다. 감찰팀원들도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어요. 일부는 관련자들만 엄중히 처벌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일부는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 몇 명을 처벌하는 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부대 전체의 시스템과 문화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신병 교육 과정부터 완전히 개편해야 합니다.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그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간부들의 관리 감독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후 5시 국방부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서연은 직접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의 심각성을 브리핑했어요. 차관도 사안의 중대함을 즉시 인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 굳어진 군 문화를 바꾸는 건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항도 클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였어요. 특히 일부 꼰대 같은 보수적인 간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어려움을 모두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아들들을 위해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서연은 혼자 부대 주변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저 평범해 보였던 이 부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말 못할 고통을 받았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도 보였어요. 민준이처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썩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어요.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덕분에 동기들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수진이도 오늘은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저도 노력할게요 라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문자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나 성숙해졌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밤 10시 숙소로 돌아온 서연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격적인 기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부대 개혁 방안도 구체화해야 했어요.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보호 조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했어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지는 않으니까요. 전문 상담사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거였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이지 피말리는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 아들 민준이와 박수진, 그리고 이름 모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달린 준장 계급장의 별처럼 말이에요. 서연은 그 별을 보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용기 있게, 더 단호하게 행동하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5시 특수감찰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 될 거였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전문 수사관들이 추가로 합류했어요. 군사경찰과 법무관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대규모 팀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감찰을 넘어서서 완전한 형사수사 단계로 넘어간 거였어요. 서연은 팀 전체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모든 가해자들을 남김없이 색출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수사팀은 3개의 조로 나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조는 가해자 집중조사, 두 번째 조는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세 번째 조는 추가 증거 수집을 담당했습니다. 서연은 전체를 총괄하면서 동시에 핵심 인물들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어요. 오전 8시 제구사단 연병장에서 전체 부대원 집합이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공지했어요. 앞으로 며칠간 국방부 특별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모든 부대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동시에 어떤 종류의 보복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고 강하게 경고했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일부는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특히 가해자들과 친했던 병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보복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피해자들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어요. 모든 피해자들은 완벽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저의 계급을 걸고 약속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특히 가해자들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자수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고려하겠다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집합이 끝난 후 서연은 민준과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엄마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동시에 이제 정말로 이 지옥이 끝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보였습니다. 서연은 작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래 아들, 이제 끝이야. 오전 10시 본격적인 개별 조사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병사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주 상세한 진술을 받았어요. 특히 피해자들의 경우 심리상담사가 함께 참여해서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받은 병사는 목격자였어요.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았지만 다른 동기들이 무자비하게 당하는 모습을 계속 봐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박수진 상병이 맞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지만 저도 똑같이 당할까봐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털어놨어요. 두 번째는 박수진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상담사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라고 격려해주자 좀 더 편안해 보였어요. 수진이의 증언은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퍼즐처럼 정확히 일치했어요. 특히 가해 방식이나 시간대, 장소 등이 모두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것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수진이가 실제로 자해를 시도했다는 증언이었어요. 지난주에 화장실에서 면도날로 손목을 그때 민준이가 우연히 발견해서 막았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곁에서 수진아 죽지 마. 제발 포기하지 마. 내가 같이 있어줄게. 라며 밤새도록 지켜주면서 격려해줬다는 거였어요.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그때 민준이가 없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던 거예요. 동시에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친구를 지켜준 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 상사를 비롯해서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이 차례로 불려 나왔어요. 처음에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모르는 일입니다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결국 하나둘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사는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신병 때 똑같이 당했고 그게 우리 부대의 전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그건 전통이 아니라 범죄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부 간부들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끔찍한 상황을 뻔히 알고도 못 본 척 방치했거나 심지어 사나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며 묵인했던 거였습니다. 어떤 소대장은 아예 신병들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라며 노골적으로 방관했다고 자백했어요. 오후 3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연은 전체 수사팀과 부대 간부들 앞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총 11명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 중에는 병사 8명과 간부 3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혐의는 폭행, 상해, 모욕, 직무유기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특히 주동자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 상사의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10년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연이 더 강조한 건 이번 사건의 본질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군의 썩어빠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사단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의 부대에서 이렇게 끔찍하고 조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던 거였습니다. 일부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서연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어요. 특히 사단장에게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부하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오후 5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조치가 발표됐어요. 우선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한다면 다른 부대로 전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보장했어요. 민준이와 박수진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히 수진이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우선 신병 교육 과정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했어요.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폭력 예방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고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어요. 기존의 형식적인 마음의 편지함 대신에 외부 전문기관과 직접 연결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익명성도 완벽하게 보장하고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간부들의 교육도 당연히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부하 관리에 대한 책임감도 훨씬 높이기로 했어요. 특히 신병들의 적응 상황을 1대1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은 민준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엄마와 아들로서 나눠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부대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준이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표현했어요. 엄마가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지만 동시에 이런 일로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아니야, 아들.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용기, 다른 친구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모든 게 정말 대견했어. 특히 수진이를 지켜준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었다고 몇 번이고 칭찬했습니다. 민준이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군대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녁 후에는 군 관련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꿈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서연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끔찍한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았어요. 동시에 이런 아픈 경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는 의지도 보여서 정말 대견했습니다. 밤 9시, 서연은 사단장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어요. 단순히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대 전체의 문화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데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간부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하들을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뼈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할 겁니다. 서연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밤 11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연은 숙소로 돌아가면서 지난 며칠을 조용히 돌아봤어요. 정말 폭풍처럼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민준이가 한 뼘 더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고 비슷한 일이 다른 부대에서도 벌어지지 않도록 이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켜야 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군대 전체가 더 건강하고 나은 곳이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고. 그것이 내 아들 민준이와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서연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에 잠이 깼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제구사단 사건이 곧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젠장, 누군가 내부 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것 같았어요. 서연은 즉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터져나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특히 피해자들이 언론의 무분별한 관심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완벽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사단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준장님, 큰일 났습니다. 새벽부터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서연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진 상태였어요.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겁한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군 내부의 은밀한 사건이 이렇게나 빨리 그리고 왜곡되어 외부에 알려진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뜻이었어요. 아마도 이번 수사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세력의 치졸한 반격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첫 번째 언론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넷 뉴스였는데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이고 악의적이었어요. 준장 엄마, 아들 군대 괴롭힘 당하자 직접 나서서 보복 수사.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서연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왜곡된 점이었어요. 마치 아들을 위해 부당한 특혜를 베푼 헬리콥터 맘처럼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억측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서현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해당 언론사에 즉각적인 정정 보도를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동시에 국방부 대변인실과 협조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왜곡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명확히 바로잡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전 10시경 민준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활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언론 보도를 본 일부 병사들이 민준이를 따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민준이를 엄마 백을 쓴 특혜자로 보는 비아냥거리는 시각이 생긴 거였어요. 심지어 일부 병사들은 너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졌다고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의 피해자였던 민준이가 하루아침에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서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바로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생활관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도착해보니 정말로 분위기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쏘아보며 소곤소곤 거리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박수진의 상태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드디어 희망을 찾았다며 밝은 표정을 보였던 수진이가 다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병사들이 너도 이민준이랑 한패 아니냐. 너희 둘 때문에 부대 망했다고 비난했던 거예요. 서현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체 병사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습니다. 이 왜곡된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때였어요. 병사들 앞에 선 서현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내 아들을 위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이민준 병장이 내 아들이라는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하나의 특별 대우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다. 오히려 더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똑똑히 봐야 한다. 서현은 또한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자극적으로 과장한 부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짜뉴스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1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복무 중인 어떤 병사의 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재구사단으로 서현을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아들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서 눈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며칠 전 장군님 뉴스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아들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군생활 적응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 뉴스를 보고 나서야 혹시 우리 아들도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였어요. 서연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상황이 재구사단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어요. 신병들에 대한 가혹행위, 간부들의 방조,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세상에. 이건 단순히 한두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후 3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제보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재구사단 사건이 보도된 후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전국의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 드디어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3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어요.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오랫동안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던 가혹 행위들이었습니다. 지역도 다양했고 부대 규모도 달랐지만 그 양상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현은 국방부 차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별 부대의 일탈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군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차관도 사태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했습니다. 즉시 정군 차원의 특별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서현이 재구사단에서 사용했던 기습적이고 철저한 방식을 다른 모든 부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오후 5시 서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를 바로잡고 동시에 이번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습니다. 서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특혜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민준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이유로 단 하나의 특혜도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이민주는 이번 사건의 진짜 영웅입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피해자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또한 이번 사건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부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을 비판했던 일부 언론들도 입장을 180도 바꿨어요. 오히려 소신 있고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은 다시 민준을 만났습니다. 생활관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을 본 병사들이 왜곡되었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박수진을 바라보는 비난의 시선도 대부분 사라졌다고 했어요. 민주는 또 다른 소식도 전했습니다. 오늘 새로 부대에 온 신병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구사단으로 오게 된 이유가 특별했다는 거예요. 다른 부대에서 괴롭힘 같은 문제가 있어서 안전한 부대로 알려진 이곳으로 전출을 온 경우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단순히 몇몇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시스템이 완전히 썩어 있었던 거예요. 밤 9시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군 차원의 특별 감찰을 즉시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군내 인권보호 시스템도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연의 제안이 마침내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특히 중요한 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 군인권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한다는 점이었어요. 군 내부의 자정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드디어 인정한 거였습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어요. 서연은 그 소식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좋은 변화가 서류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밤 11시 서연은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제보 사태, 그리고 정부의 전면적인 개혁 발표까지.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라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숨겨진 진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공개된 사실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더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이제부터였어요. 하지만 오늘 보여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구사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정군 차원의 특별 감찰이 마무리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최 상사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가해자들도 각각 응당한 처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서연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처벌보다는 치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깨끗이 아물어야 진정한 해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오전 9시 서연은 부대 상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아주 쾌적하고 아늑한 시설이었어요. 전문 심리 상담사 2명이 상주하면서 병사들의 정신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죠. 상담실장인 박 박사가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피해자들의 회복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특히 박수진 상병의 경우 처음에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을 보였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들끼리 서로를 보듬어주고 지지해주는 끈끈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이었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빠르게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다른 피해자들을 돌보는 리더 역할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칭찬했어요.
서연은 상담실에서 우연히 박수진을 만났습니다. 한 달 전과는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화사한 생기가 돌아왔고 눈빛도 맑고 또렷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수진이는 서연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장님. 처음에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계속 숨겨두었다면 평생 악몽 속에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이제는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진이가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자신과 같은 아픈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담에 직접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 서연은 새로 개편된 신병 교육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입대 첫 주부터 인권 교육이 의무화됐어요. 외부 전문 강사들이 직접 와서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뼈에 새기도록 강조하고 있었어요. 신병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었어요. 잘못된 명령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변화의 속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조직 문화라는 게 바뀌려면 몇 년은 걸리는데 재구사단은 불과 몇 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며 특히 간부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컸다고 평가했어요. 오후 3시 서연은 민준이가 속한 소대를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감찰이 아니라 순전히 격려 차원의 개인적인 방문이었어요. 소대원들이 모두 아주 밝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살벌했던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소대장이 싱글벙글 웃으며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요즘 저희 소대 분위기 정말 최고입니다. 병사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선임과 후임의 관계도 과거의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처럼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창의성이나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병사들이 너도 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병사들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신병들에게는 아주 든든하고 자상한 형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엄마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군 인권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연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나 힘들고 아픈 경험을 겪었지만 그것을 원망이나 복수심이 아니라 이렇게 건설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이런 아들을 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오후 5시 부대 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작은 발표회였어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과 회복 과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박수진이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그 수진이가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어떻게 깊은 상처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진이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였을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이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꼼꼼하게 기록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의 그 긴박했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아픈 경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따뜻한 의지를 갖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저녁 7시 서연은 사단장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놀라운 변화를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부대 내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병사들의 직무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쇼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가 아주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며 정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부들의 의식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고 사단장이 자신있게 평가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제 제구사단의 성공적인 경험을 다른 부대에도 널리 확산시켜야 했어요. 서연은 전국 순회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국 부대들을 다니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방법론도 아낌없이 전수하겠다고 했어요. 밤 9시 서연은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민준과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들도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에게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엄마, 사실 처음에는 군대가 정말 싫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만 없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원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됐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 그 모든 걸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아들을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든든하게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 11시, 서연은 숙소로 돌아가며 지난 한 달간의 긴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수많은 일들이 폭풍처럼 지나갔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어요. 무엇보다 깊은 상처를 받았던 젊은이들이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대한민국 군대 전체로 확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오늘 본 그 희망적인 변화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석 달 후, 드디어 민준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구사단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다시 태어나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군 문화 개선의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도입했던 혁신적인 시스템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다른 부대들의 벤치마킹 1순위 대상이 된 거였어요. 저녁 일주일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시간이었어요. 아들의 파란만장했던 군 생활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부대 정문에서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표정이 아주 밝고 활기찼어요. 과거처럼 딱딱하게 경직되고 무표정한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서연을 알아본 한 병사는 환하게 웃으며 충성, 준장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씩씩하게 인사를 했어요.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과거처럼 상급자의 눈치를 보거나 형식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이가 속한 소대에 도착하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대원들이 모두 모여서 민준의 저녁을 축하하는 조촐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의 그 억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선임, 후임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깔깔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수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밝고 활발한 모습으로 다른 병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특히 새로 들어온 신병들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서연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어요. 준장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새로운 꿈도 털어놨어요. 소대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요즘 부대 분위기가 정말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병사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크게 향상됐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업무 효율성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음의 편지 같은 신고 사례가 급격히 줄어든 점이었어요. 과거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은밀하게 골마 터지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터놓고 대화로 해결하는 건강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였습니다. 오후 2시 민준과 단둘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저녁 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우선 대학교에 복학해서 법학을 전공하기로 했다고 해요. 군 관련 법률 전문가가 되어서 이번과 같은 억울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도 꾸준히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자신과 같은 아픈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서연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그저 감동할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아픈 경험을 겪었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적 의미로 승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이런 아들을 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민준이는 또한 군대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작은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온몸으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가해자들에 대한 민준의 시각이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이해해요. 정말 중요한 건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는 시스템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오후 5시 부대로 돌아가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저녁 전 면담이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심 어린 격려와 축하의 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간부들이 모두 민준의 놀라운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사단장도 직접 나와서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민준 병장의 그 작은 용기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굳게 약속했어요. 저녁 7시, 저녁 전날 밤에 조촐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선우임들이 모두 모여서 민준을 배웅하는 자리였어요. 과거 같으면 형식적이고 어색한 분위기였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함과 끈끈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수진이 동기들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했어요. 민준이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 지금도 어둡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말 못할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민준이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하고 이 부대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다른 동기들도 각자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모두 민준에 대한 고마움과 그의 빛나는 미래를 기원하는 말들이었어요. 특히 새로 들어온 신병들은 민준이 형을 통해 군대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답사를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군대가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배웠고 무엇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군대 동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진짜 친구들이 됐다고 말했어요. 특히 박수진과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저녁 당일, 서연은 일찍부터 부대에 나왔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꼭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민주는 이미 모든 짐을 정리하고 동기들과 아쉬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부대 정문에서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저녁식이 거행됐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저녁증을 수여하면서 이민준 병장의 명예로운 군 복무에 대해 진심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어요. 동기들과 선우임들이 모두 나와서 뜨거운 박수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저 형식적인 행사였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특히 박수진은 끝내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과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부대를 나서는 마지막 순간 민준이 뒤를 돌아봤어요. 지난 2년간 자신을 단련시켜준 이곳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저를 성장시켜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과 민준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특히 민준은 앞으로 자신이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구시 뉴스에서는 제구사단의 놀라운 변화상이 보도됐습니다. 군 인권 개선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면서 다른 부대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서연이 처음 제안하고 도입했던 시스템들이 이제 전군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 내부 신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고 했어요. 서연은 뉴스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 하나를 구하려던 그 절박한 마음이 결국 대한민국 군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진 거였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점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민준의 저녁을 축하하는 소박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어요. 민준은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가족들은 그의 한 뼘 더 성장한 모습에 감동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손주인 민준을 보며 정말 자랑스럽다, 내 강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며 진정한 군인이 되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원대한 꿈도 할아버지가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민준이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엄마에게는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엄마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늦은 밤 서연은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아들은 더 단단하고 성숙해졌고 한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졌고 군 전체에도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뜻깊었던 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녀 자신도 다시 한번 배웠다는 점이었어요. 부당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짝반짝 발휘되어야 하는 거니까요.